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기본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한 4, 5일 동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 수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부터 사례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기본 강의를 하는 거는 이 사례가 나왔을 때 사례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기재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강의를 얼마나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흐름이든 윤곽이든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 시험 수업은 요 교재를 가지고 할 거고요. 기존에 혹시 교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그대로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에서 한 몇 개 제가 보니까 8개인가 9문제를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좀 오타를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생기는 게 오타 문제. 혹시 이 중에서 대학원 다니시다 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논문이 나오고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혼자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오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이게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글자는 이미 틀려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오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 가면서 수업을 이렇게 교정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사례 문제를 모두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또 기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그 사례들은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에 유사성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진도별로 나가면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이 사례집은 다른 강사들이나 혹은 교수들이 만든 사례집하고 전혀 다른 게, 특히 이제 학원가의 사례집들은 대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답안도 좀 부실하고, 답안을 달아놨다 하더라도 뭐 결론을 쓰지 않았거나 혹은 뭐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 사례집은 그게 아니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다른 교수들이 만든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답안에 관한 문제를 모두 다 이렇게 결론까지 거의 완벽하게 해두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른 교재 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출문제는 안 나와요. 그 문제는 또 나올 수가 없고, 유사한 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출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문제들만 따로 보는 게 낫지, 뭐 그렇다고 기출문제를 안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제가 분명히 진도별로 나가면서 기출문제를 꼭 파악해봐라. 왜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꼭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중간중간에 또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기출로 나왔었는지도 가끔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수업을 하시다 보면 아마 벽에 느끼는 게, 내용보다는 주로 사례가 아마 벽에 많이 느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이제, 거의 모든 문제의 반은 사례를 파악하는 게 거의 반입니다. 50% 이상의 의미를 차지하는데, 최대한 빨리 사례를 파악하는 게 사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가지고 외운다 하더라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그 사례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암기 내용과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 혹은 그걸 응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 2001년, 2년까지는 기존에, 그리고 이제 다른 논문사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는 아직도 논술형 시험 문제를 내요. 민사송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송상 합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문 논술형 문제를 내는데, 이른바 고시라고 할 수 있는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변리사 시험, 어떤 면에서 요즘 변리사 시험이 가장 민사송법에서는 가장 어떤 선두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이론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하려고 하는 게 바로 변리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로스쿨 교수들이 이제 대개 출제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교수님들이 되게 이제 시험 들어갈 때 부담스러워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변호사 시험하고 그다음에 변리사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법원행시나 법무사 시험도 들어가는데 그쪽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뭐 어차피 그 의미도 없고 몇 명 뽑지도 않아요. 그래서 법원행시도 몇 명 뽑지 않고 법무사도 뽑기는 한 5, 600명 뽑는데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막 그 문제 자체를 저쪽 그 연수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변리사가 민사소법 교수들한테 굉장히 문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어떤 문제들을 그 교수들이 내고 있는지를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이제 2판이고요. 그래서 뭐 표지나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목차를 보면 목차가 거의 그 진도별로 쭉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쟁점들을 쭉쭉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결과론적이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이 사례집이나 계속 팔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 책을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냥 이거라도 그냥 끝까지 볼 걸 괜히 이것저것 보는 바람에 죽도 밥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진도별로 쭉 나가면서 체계를 잡아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쟁점별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좀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의미랄까 쟁점들은 쭉 그런 식으로 나가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목차들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첫째 시간에 보면 그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사례 문제의 답안 서술 방법과 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냥 그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술 방법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직권주의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주의적 측면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직권주의는 결국 법관이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크게 이렇게 두 개가 대립되듯이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답안도 이쪽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주로 이제 판사형 답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판사형 답안이다 이러고 우리가 변호사형 답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우리가 변리사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판사형 답안은 뭐고 변호사형 답안은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당사자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할 건지 아니면 판사 입장에서 답안을 중심으로 구성할 건지에 관한 논의를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답안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틀린 점은 판사는 원래 이제 주문을 먼저 씁니다. 그죠? 주문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이유를 써요. 그리고 이유별로 가, 나, 다, 라 이게 이제 쟁점문, 쟁점. 되게 여러분들이 판례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과 이유를 쟁점별로 따로 나눠가지고 또 여기서 다시 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문은 되게 이제 이걸 서술하게 되면 이건 결론이 되겠죠. 그죠? 이 결론이 될 거고 요게 이제 본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쓸 때 결론을 쓰고 본문을 쓰는 형태의 답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주로 연역적 답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맞추는 형태가 연역적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역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미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유만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변호사 모의고사에서 교수들이 쓰는 답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요게 첫 번째입니다. 되게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판사를 하시다가 로스쿨 교수로 가가지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지 하다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주문 쓰고 이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대립 당사자 구조에 따라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고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주장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증명상 이거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문제의 소재입니다. 문제의 소재.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왜냐하면 쟁점을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쟁점이 하나,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쟁점에 대한 거 여기서 가나다가 이제 쟁점에 대한 것이 2번, 그 다음에 이게 3번, 그리고 나서 결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본문을 구성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문제의 소재 해놓고 문제를 자기가 제기했으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그리고 그걸 해결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제시하는 형태가 이른바 변호사형 답안이다 혹은 당사자형 답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로스쿨에서 처음에 이제 답안을 구상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체계적으로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 교수들이. 근데 이쪽으로 할 건지 이쪽으로 할 건지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변호사 시험이고 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주로 이쪽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거는 변리사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결론이 맞게 어떤 논의를 이렇게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 사례집은 전부 다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 변호사 모의고사에 대한 모범 답안이 있어요. 모범 답안이 있고 혹시 또 저작권에 걸릴까봐 제가 변호사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과 이렇게 이제 쓰는 답안들도 제가 문제 자체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한두 개 이렇게 해놨는데 거의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이런 식으로 대립 당사자주의에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 답안을 쓸 수 있는 변리사 입장에서 답안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어떻게 이제 답안을 구성하느냐면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그 3단 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전제를 전제를 해서 대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전제 그리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개 요 쟁점들에 대한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쟁점들에 대한 논리가 거의 3단 논법으로 각각 다 이렇게 가 있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 하다 보면 이거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나중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이게 체계적으로 잡히지 처음에 이걸 막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 가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략 이런 구조 하에서 답안이 구성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공통적인 거는 꼭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도 결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결론이 필요합니다. 결론 없는 답안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례집을 딱 보면 알겠지만 사례집 보면서 뭐부터 볼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결론부터 보게 되어 있어요. 사례 딱 보고 결론이 뭔지 이렇게 보고 채점자는 더더욱 그렇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한덕수 뭐 탄핵 이번 주에는 어떻게 좀 될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주중에 이번 주 안에 뭐 탄핵이 잘못돼 혹시 뭐 정치적으로 저거 성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안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다음 주 수업이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봐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왜 기각됐지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여러분 뭐 TV를 안 보거나 뭐 언론을 안 봐서 그러겠지만 지금 저도 오다가 계속 들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는 다 뇌피셜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중요한 건 기각이냐 인용이냐 저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두 번째고 마찬가지 어떤 사례가 나오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러한 결론이 나왔는지를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의 이제 채점 패턴이기 때문에 따라서 머릿속에 항상 무엇을 여러분 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꼭 결론을 좀 잘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내가 나중에 하다 보면 한 2, 3줄, 두세 줄 안에 그 결론을 좀 명확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거의 이걸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답안이 거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나중에 이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청춘들이잖아요. 그죠? 청춘들이기 때문에 소개팅 나가잖아요. 소개팅 나가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이렇게. 먼저,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돈이 많다. 그러면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예쁘다. 이거 자꾸 페미니들이 그런데 그냥 받아주세요. 예쁘다. 그러면 이미 결론 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좀 모자라도 돈이 많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예쁜데 좀 성격이 더러워. 원래 예쁜 애들은 성격이 더러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못생긴 게 성격도 더러워. 이렇게 할 건지는 그거는 이 결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만큼 뭐든지 이게 결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결론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결론만큼 채점 작업은 그래서 항상 우리 내 답안을 봤을 때 이 결론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결론을 낼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게 다른 데에서 이제 기초GS 들어와서 제가 이거 가지고 막 지랄할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한테 배웠냐? 했더니 나한테 배웠대.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겠죠. 그죠?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넌 누구한테 배웠어? 나한테 안 배웠어?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다시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문제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쭉 한번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써 있다 해서 답안 구성에 대한 첨삭 문제는 형식 문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거냐면 요 대립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변호사형 답안 혹은 당사자형 답안으로 항상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군데군데에 따라서 판사형 답안도 가끔 한두 개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사형 답안들은 성의가 없어요. 원래 걔네들은 성의가 원래 없어요. 왜냐면 성의를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결론만 내주면 되고 나머지 니네들이 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냥 대충 그냥 쓰는 건데 변호사들은 뭐예요? 판사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성의가 있단 말이에요. 막 주저리 막 구체적인 요건들까지 전부 다 그 채점자에게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알맞은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자. 그렇게 하고요. 그럼 나중에 또 직접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수업 들어가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총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1장이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절차의 관계가 있고 제2장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송 요건의 지위가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앞에서 우리가 민사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이 있다 해서 다른 소송 간의 관계가 뭐다 해가지고 결국 요 소송을 하면서 비소송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민사를 하면서 다른 형사나 헌법이나 그 다음에 형사 이런 문제들하고 연결되는 같은 소송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뭐 하면서 앞에 이제 쭉 써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소송이든 비소송이든 이런 것들은 지금 처음에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 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결국 비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립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요게 소송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헤게몬이고 그 다음에 비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직권, 판사가 소송을 이끌어가고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주도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를 판사가 끌고 가면은 직권주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상 일원주의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원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거는 처분권주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변론주의를 합해가지고 당사자주의라고 한다 해서 결국 이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변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론의 의미가 변론하기 위해서 변론길도 필요하고 송달도 필요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립되는 개념이 직권조사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분권주의는 소의 개시와 그 다음에 범위와 그 다음에 종료를 누구한테 맡겨 있냐면 당사자한테 맡겨 있는 게 처분권주의고 개시 종료조차도 당사자들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에 따른 것이고요. 뭐 이런데 직권조사주의는 그게 아니고 개시라든지 범위, 특히 이 범위를 가장 중요한 게 소송물이죠. 이 범위를 법원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가 미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로 이거는 판결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 판결로 나오고 이거는 결정과 명령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직권탐지주의가 변론주의하고 대립되는 개념인 건 맞는데 직권탐지주의의 중간 개념이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주로 소송 요건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소송 요건만까지는 판결로 나와요. 그죠? 소송 요건까지는 판결로 나오고 요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가 가끔 그 출제돼서 자주 가끔이 아니죠. 말에 어순이 있죠. 가끔 해놓고 자주 나온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자주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자주 가끔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직권조사주의,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것. 이 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직권탐지주의하고 비교를 이제 독일어에서 비교를 해요. 가끔. 이런 거 자랑하기 좋아해가지고 막 프로펑이니면 프로제스니 해가지고 아직 그 책들 보면 두꺼운 책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사항이고 주의인데 직권조사 사항의 소송 요건은 원래 비송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비송적인 측면이고 이거는 각하 판결로 들어가요. 각하 판결로 갑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본안 판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결정 명령에 해당하는 이런 거는 주로 항고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주로 소송, 그러니까 항소, 상고를 가지고 다툰다 해서 여기서 항소와 항고 문제가 한번 논의가 될 수 있고 가끔 또 얘기하지만 지금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내가 정말 존중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민사소송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항고 문제를 특히 무슨 항고? 즉시 항고 문제를 전 국민이 공부하게 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항고, 특히 즉시 항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항고 문제는 제 책에 가장 많이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이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절차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항고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각하 판결하고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심 처리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이게 바로 418조가 여기에서 적용돼요. 그래서 각하 판결에 관한 항소 문제는 무조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418조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은, 심각하죠. 처음 들어보면 안 됩니다. 이제, 1심 끝났을 때 항소심 갈 때 1심 판결이 소송 판결이냐, 본안 판결이냐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418조로 가느냐, 안 가느냐. 우선 이거부터 내가 따져주라고 분명히 했었으니까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소송 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소송 간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문서예요, 공문서. 다른 모든 문서들은 판결이잖아요. 그죠? 판결서는 공문서고, 공문서는 법원에 뭐예요?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럼 현저한 사실 뭐죠? 법원에 알려진 사실과 공지의 사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공문서는 현저한 사실로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중에 유력한 증거다. 이런,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그 책을 보시다 보면, 각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 대한 재판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역할을, 특히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역할을 갖느냐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요것도 제가 지금 앞에 사례집에 다 해놨는데 지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저는 냈었는데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이걸 다 냈었는데 이걸 내시는 분이 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그 문제가 주로 앞에 이제 쭉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전문소송 변경의 이송 및 제척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관계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쭉 몇 개의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대개 무슨 문제와 연결되냐면 우리가 말한 기판력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기판력은 같은 민사소송 안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민사소송 안에서만 논의가 되고 다른 소송에서는 기판력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또 심지어 기판력은 뭐가 필요해요? 당사자 동일이라고 하는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가 동일해야만 기판력이 미치고 그러면 같은 민사소송 판결 안에서도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면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 판결, 공문서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해서 다른 판결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앞에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서 하나만 문제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4번 13페이지에 보면 소송 절차와 비소송 절차의 비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그 매점할 때 한번 풀었었는데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은 부부이다. 자식으로 A가 있는데 이혼하여 을이 전적으로 양육하여 왔다. 을은 과거의 양육비가 법률 조문에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법원의 조치는 무엇인가? 대개의 경우 원래 이제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장래 양육비하고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를 좀 단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과거의 양육비만은 왜냐하면 장래 양육비는 가사 소송 사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양육비까지를 청구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육이란 말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기른다는 거죠. 그죠? 기르기 때문에 원래 이 표현 자체는 미래를 앞으로 키워 나가는데 이혼하면서 앞으로 키워 나가는데 들어갈 비용을 뭐 달에 뭐 150, 200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처음에 안 하고 과거에 키워왔다가 현재 와가지고 요 과거하고 미래까지 전부 다 청구하는 건데 요 미래의 양육비를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미래 양육비에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둘이 싸우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갑은 이게 남자애라고 합시다. 내가 얘를 내가 일을 시킬 거야 막 해가지고 막 밥일도 시키고 뭐 밭일이 아니라 조심하세요. 밭일도 시키고 논일도 시키고 그러면은 뭐 양육비가 덜 들어가겠지. 그럼 을하고 뭐예요? 을하고 야 애를 어떻게 이런 문제냐? 자식을 키우는 문제가 국가가 혹은 법원이 판사가 이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거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를 키우는데 서로 싸우면 그게 저도 안 싸워요. 저 그냥 안 싸우고 그냥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혼내지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사자가 서로 양육비를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양육비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사 소송 사건으로 할 건지 가사 비송 사건으로 할 건지 이런 이제 문제가 원래 가사송법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당연히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결국 여러분 나중에 가족법을 하다 보면 가족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전혀 법률적이지 않은데 진짜 가족법 들어가면 딱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랑, 하나는 자의 복리, 복지, 복리 요 두 말이 나와요. 전혀 법하고 사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어디밖에 없냐면 가족법밖에 없어요. 가족법. 그래서 결국 누가 더 사랑하냐, 뭐, 그죠? 이것 가지고 막, 그래서 이대로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고,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듭 얘기하자면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소송으로 할 게 아니고 뭘로 가야 돼요? 비송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양육비는 뭐예요? 이미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라고 서로 싸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 이걸 과거의 양육비를 소송으로 볼 건지 비송으로 볼 건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 요 과거 양육비가 소송 사건이냐, 비송 사건이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랬을 때 법원의 조치가 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소송 사건이냐, 비송 사건이냐 할 때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매점을 풀었을 때는 그 판례가 있고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안을 구성할 때는 요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소송사건하고 비송사건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를. 그 소송사건하고 비송사건이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구분하겠죠. 그죠? 안 그러면 구분할 실익이 없어요. 그러면 채점자나 혹은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는 이게 소송사건이냐 비송사건이냐 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판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지만 이 판례를 왜 알아둬야 되는지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출제 의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찾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찾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요 2에다가 소송사건하고 비송사건의 구분 이유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사안에서 이게 소송사건인지 비송사건인지 판례를 정확히 잘 써주고 그랬을 때 법원이 이거를 각하할 건지 아니면 이송으로 처리할 건지 요 논의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각하인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특히 이 전문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각하할 게 아니고 이송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판례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판례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판례들의 근거를 뒤에 보면 14페이지, 15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 15페이지 보면 전에는 그냥 각하로 처리한다라고 끝났는데 요새는 22년, 23년도 넘어오면서 판례들이 어차피 각하면 또 뭘 제기하겠어요? 비송이든 소송이든 또 제기할 거니까 그러면 비송사건이면 비송사건으로 이송하든지 아니면 소송사건이면 소송사건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재의 태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고 결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론하고 이거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딱 15페이지 보면 결론해가지고 과거의 양육비 사건은 직권주가 적용되는 비송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모두 판단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으로 판례는 각하, 학설은 이송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다만 최근 판례를 고려하여 이송도 허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해서 다만이라는 표현을 꼭 쓸 필요는 없고 일단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하고 넘어가는 건 결론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보이느냐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이죠, 그죠? 이 결론을 읽으니까 목차도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걸 왜 이렇게 목차를 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은연중에 혹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매점에서 안 풀었던 거는 바로 요 부분 2번에 해당하는 목차가 왜 필요한지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대전제가 뭐예요? 이거와 이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답안의 구성인데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하고 자주 보고 그러면서 이 이론하고 사례를 잘 연결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소송하고 비송은 꼭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요 판례입니다. 특히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와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아마 다 이 사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한번 체크만 하시면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이제 민사소송의 이상. 요즘 드라마 중에 아주 그 재밌다 하기보다 약간 역사적인 의미가 나와 있는 게 폭삭 속았수다가 있어요. 진짜 속았어요. 보고 나서 엄청 재밌을 줄 알았더니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 볼만해요. 볼만한데, 재미는 막 엄청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엄청 재밌을 거라고 이거 4편씩 4주를 끊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16편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럼 4편씩 4주에 뭐 하자는 건지. 여튼, 거기에 맨 앞에 보면, 거기 박보검, 하고, 아이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표정들이 얘네들이 누구냐는 표정인데 되게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그죠? 근데 얘가 4편인가 5편까지만 나오고 안 나와요. 얘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 누구지? 옛날에 그 부부의 집인가? 그 나왔던 그 바람피는 남편, 걔 누구지? 얘도 걔 있어요. 걔가 있고, 하여튼, 아니, 얘가 거의 그 메인이잖아요. 화면에 보면 거의 메인이고, 얘가, 이분은 계속 나와요. 이분은 계속 나오고, 이분은 4편인가 5편까지만 나오고 안 나와요. 도대체가, 우리 와이프가 드라마가 아주 개판이래요. 얘만 보려고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도, 여튼, 그래서 폭삭 속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 3편인가 4편인가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일단 노스텔지어가 나와요, 노스텔지어. 되게 그 장면이 괜찮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딴 데로 새버렸어요. 민사소송의 이상, 노스텔지어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스텔지어도 모르면 시집을 안 간다 그랬나?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민사소송에서 마찬가지예요. 민사소송 이상을 모르면, 그러면 합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게 내가 작정하고 온 농담인데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튼,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 민사소송의 이성은 공정하고, 그죠? 공평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고, 그 다음에 소송경제, 요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정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고, 결국 크게 이제 공정과 정의 문제와 신속과 소송경제가 두 가지가 쭉 대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중요시하느냐가 나중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에서 혹은 그 주도권 싸움에서 가장 어떤 편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아두시고, 여기에다가 뭐까지 들어가요? 지금 신의 칙, 성실의 원칙까지 들어가고 있다 해서 여기도 민사소송의 이상이고 신의 칙도 민사소송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선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신의 칙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1조에 보면 공정, 정의, 신속, 소송경제가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사례가 돼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알아두면 나중에 학설에 대한 구라를 칠 때 굉장히 편하다. 그래, 그 의미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결국 긍정설이든 부정설이든 적극설이든 소극설이든 유효설이든 무효설이든 그 의견 대립이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이 신의칙은 더더욱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모든 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 혹은 법률 해석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행위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행위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법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쭉 배워서 아시겠지만,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일반조항 혹은 백지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행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가지고, 민사소송도 역시 예외가 아니고 민사소송도 신의 성실의 원칙의 해석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해가지고 개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혹은 적용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실정법들 혹은 다른 법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따른 신의칙, 이거 꼭 알아두시는 건 뭐냐면 민사소송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민사소송에서 따른 규정들 있잖아요. 민사소송에서 따른 실정 규정들, 실정법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실정법이 우선 적용할 것이고, 없는 경우에 해석의 원칙으로서 신의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린바 보충적 적용설이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택적 적응서류다. 이렇게 우리가 해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적용 범위가 있고, 효력이 있고, 이게 다 주관적 범위 해가지고 법원도 신의측에 구속이 되느냐, 당사자가 구속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로 나오긴 힘들고, 하여튼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이른바 적용 형태, 혹은 발현 형태. 요게 뭐냐 해가지고, 이른바 부모, 신람,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부모 신람 할 때 이 부모 신람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일반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모 신람 4개의 유형으로 누가 구분해 놨냐? 그분이, 그죠? 그분이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봤을 때 이미 이거 조심해야지 또 이게. 여튼 그분의, 그러니까 그 얘기는 판례가 부모 신람 중에 어느 것도 판례가 이 신의칙하고 부모 신람으로 이렇게 막 단절시켜 놓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신람 자체가 다 신의칙 위반이니까 그거에 대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그래도 부당 형성행위, 모순행위 금지 원칙은 차이점을 알아두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당 형성행위, 모순행위,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부당 형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모순행위는 자기와 자기가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고, 실효의 원칙은 그 다음 부자기가 있다가 자기로 넘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에다 집어넣고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게 모순행위 금지 원칙하고 실효의 원칙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 실효의 원칙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가끔 고민할 수도 있는데, 실효의 원칙에서 보면 소권의 실효 문제가 생겨요. 이 소권의 실효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권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소권이라고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실효될 거냐? 뭐 때문에? 실체법적인 권리 때문에. 그게 아니죠. 실체법적인 권리와 소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법적 신의칙 문제 때문에 소권이 실효되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 자체의 신의칙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지, 실체법적으로 소권이 실효되면, 실체법적으로 신의칙이 부정이 되면 소권이 실효된다거나, 혹은 실체법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에 소권은 무조건 실효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실체법적인 부분하고 소권 실효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정도로, 결국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CBC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알아두시고, 여기 특히 이제 노동사건 같은 경우에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 판례가. 노동사건 같은 경우에 자주 출제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노동사건 들어가다 보면 특히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개별적 조합관계 같은 경우에는 소권 실효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해고돼서 가만히 있다가 돈 다 받고 나서 갑자기 부당해고라고 청구해버린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유형화시킬 수 없지만 되게 개별적인 개인과 회사, 개인과 회사 간의 싸움인 경우에 소권의 실효를 인정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노동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 형태에서는 또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사들이 개인들은 안 무서워해요. 누가 무서워해? 집단들은 무서워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검사들 왜 무서워해요? 검사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얘는 총 쏘면 죽어요. 그런데 얘를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이게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요 옛날에 여기 난곡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악산 뒤에 산동네거든요. 제가 거기에 옛날에 산동네 지하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지하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창문이 있어가지고 햇볕은 들어와요. 해가 질 때. 왜냐하면 이쪽 있고 저쪽으로 이렇게, 저쪽 구로동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어가지고 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이거 축축해. 그 장기야의 그거 알죠? 장기야의 장판에 쫙 달라붙는다. 와, 나 그 노래 듣고, 와, 걔 팬 됐어요. 걔 살아봤구나. 아마 여기서 살아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가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옛날 아주 벌써 뭐 20한 4, 5년 지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데모하러 막 그 산동네에 있다가 항상 내려갔거든요. 근데 항상 일찍 내려갔어요. 왜냐면은 이게 습해가지고 사람 못 살아요. 절대 지하에서 살면 안 돼요. 아니면 아주 한풍은 잘 되거나 아니면 지하인데 여기다가 온도를 떼든지 안 그러면 절대 못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데모라 가면 항상 가방에는 뭐가 있었냐면 쇠파이프가 있었어요. 책은 없어요. 책은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책은 어차피 뭐 교실에 가면 남들 안 보는 책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데모하러 아침 가면 막 이렇게 얼마나 또 선배들이 나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냐면 너는 체질이 데모하게 생겼어.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도 내가 데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러다 어느 날인가 꼭 이맘때 내가 이거 얘기인데 이게 이제 3월달에서 4월달 넘어간 이때가 특히 3월 막 이때가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4월 10일만 넘어가도 짜증나요. 이때인데 꼭 오는데 요 밑에 애들 꼭 고삐리 애들 내가 영등포 옛날에 영등포 공고였던 것 같은데 그 고삐리 애들이 여기서 꼭 담배를 펴요. 이렇게 막 담배를 꼭 피는데 요거 애들이 그리고 아침에 나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내 가방에 뭣도 있어요. 쇠파이프도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 아유 참 지금 생각해도 별것도 아닌데 하지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려고 하다가 얘네들이 오히려 나를 째려보잖아요. 그죠? 내가 째려보면 나를 눈 깔고 가요.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진이에요.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필 정도면 일진입니다. 얘네들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얘 뒤에 있는 누가 무서워요. 내가 그날 아침에 객기 부려가지고 얘네들 반 죽여놨다 그러면 저녁에 내가 반 죽어요. 그죠? 당연할 거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정도면. 그만큼 뭔 얘기하다 그랬지? 대법원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판사들도 개인적인 노사관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별게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노사 집단 간에 만약에 회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들이 이때는 어디로 가요? 얘네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속건 실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케이스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판례를 읽다 보면 어느 거는 속건이 실효된다고 해놓고 어느 건 또 안 된다고 해놓고 막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거는 그 사건별로 좀 달리 보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있을 수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 부모실람 해놓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합시다. 그래서 신의칙에 위반이 되면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소송 요건으로서 신의칙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본안에 관한 문제로서 신의칙 위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교과서에서 보면 요것만 나와요. 소송 요건으로서 신의칙 위반되면 권리 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이건 행위의 해석의 원칙이기 때문에 본안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의칙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증명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증명계약. 증명계약이 어디서 나오냐면 증명계약이 어디서 나오죠? 증명계약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증명계약 혹은 증거계약을 인정하는 판례가 일반적이잖아요. 증거력 계약은 인정 안 되지만 증거 능력에 관한 계약 혹은 증명 계약에 관한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계약이니까 만약에 야 우리 이거 계약을 체결해서 이걸 증거로 하고 이걸 증거로 빼기로 하자라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걸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나 부당, 뭐 되게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증명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지금 본안 요건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로 가요? 청구, 기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을 잡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건 행위 해석의 원칙이지 이걸 마치 무슨 소송 요건인 것처럼 이렇게 단정 짓고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이 소송 요건적인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신의칙 문제가 몇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의칙 문제가 꽤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니까 집행 단계에서의 신의칙에 적용해가지고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X 부동산을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매수하였으나 등기는 A 언니인 부동산 전문가 의뢰 권유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정의 별거 중에 있는 A 명의로 X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을이 A 명의신탁하게 한 이유는 동생인 A가 A하고 을하고는 자매간이네요, 그죠? A가 다에게 채권이 있어서 동생한테 그 돈 채권이 있다는 얘기고 을이 집행재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기 동생한테 재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으니까 갑에게 A 명의로 명의신탁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A 명의로 등기가 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을은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례를 볼 때 우리 사례는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항상 기본적인 게 뭐냐면 누구와 누구의 소송이냐 하는 거. 누구와 누구의 소송. 누구와 누구의 소송이야 지금 을하고 A죠, A. A가 지금 을이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려면 A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A 이름으로 뭐 했어요? 명의 신탁을 해놨나요? 그죠? 그걸 지금 주구장창 앞에서 설명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설명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거의 모든 실력의 50%가 요 사안 파악하는데 아주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낮아져요. 왜냐하면 10문제를 사안을 다 파악해가지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웬만한 독해력 가지고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쭉 해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의 길이를 보통 10문제잖아요. 그죠? 10문제인데 10문제가 60분이에요. 그럼 한 문제당 그냥 산술적으로 한 문제당 몇 분에 풀어야 돼요? 곱하기 할 줄 아시죠? 6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문제당 6분인데 6분 동안에 사안을 파악해서 원고지 페이지 한 대략 2페이지 정도. 그래야 20페이지잖아요. 여러분 페이지가 18페이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18페이지인가 그럴 건데 옛날에 16페이지였다가 아마 2페이지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18페이지 돼 있는데 20페이지라고 치고도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또 짧게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페이지 한 문제당 6분 동안에 2페이지를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3분 안에 파악을 해서 목차를 잡고 3분 안에 2페이지를 일필휘지로 막 써야 돼요. 그죠?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죄송합니다. 12분. 12분. 그러니까 2시간이니까 그러니까 6분 동안에 보고 목차 잡고 6분 동안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 문제당 12분에 2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2페이지 동안에 6분 안에 문제 파악하고 답안 목차 잡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분 동안에 혹은 5분 동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산술적으로 3분 안에 이 사안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과연 파악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승부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특히 동차반들의 가장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쭉 읽어보다가 그럼 우선 뭐부터 잡아줘야 돼요? 누구와 누구의 소송이냐? 그리고 그 소송에서 어떤 문제냐? 요거를 잡아주는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사례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누구와 누구의 소송이냐면 을하고 A의 소송이다. A가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피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고 남편 갑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의뢰 승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정. 확정이 왜 중요해요?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결은 종국 판결하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있고 종국 판결은 항소로 넘어가겠지만 확정 판결은 기판력만 문제가 되고 일단
이 판결에 기하여 을은 A의 소유로 된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실질적인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을의 부당한 무효 판결에 의한 부적법한 것이며, 을이 주장하는 바가, 갑이 주장하는 바가 뭐죠? 지금 이 소송의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무효야. 그리고 집행하는 것도 부당해. 라고 청구의 이의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인 줄 알았더니 이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 확정 판결에 기해서 X부동산을 지금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집행에 대해서 누가? 갑이 을을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했네. 그러니까 요 소송에서 지금 뭘 바뀌었어요? 지금 요 청구의 이의소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결국 다시 또 누구로 왔어요? 갑하고 을로 왔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겠지만 갑은 되게 원고예요. 그리고 피고는 되게 을이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제 알 건데, 그래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되냐는 거죠. 뭐라고?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죠. 청구 이의소가 받아들여질지. 청구 이의소의 두 번째가 뭐예요? 두 가지 주장하는 바가, 이 판결은 무효야. 또 하나 뭐예요? 집행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결 무효 여부와 그 다음에 판결이 무효면 집행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판결은 집행력, 뭐 기원하듯 기속력,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이 있고, 집행력이 있고, 반사적 효력이, 법률 조건적 효력이 있고, 막 쭉 효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실질적 확정력밖에 없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다? 집행력이 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런 거는 제목만 알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서 뭐만 알아들어 있어요? 실질적 확정력인 기판력만 알아두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판결의 무효가 되면 집행력이 상실되니까 가능하네. 그 다음에 집행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는, 그게 뭐냐는 거고. 일단 그럼 목차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갑이 주장한 바를 지금 설명하라 했으니까 문제의 소재. 이 문제의 소재 이거죠. 그죠? 이 두 개에. 그래 놓고 판결의 유효 여부. 그죠? 이렇게 이제 해놓고, 판결이 유효하려면 뭐 빼놓고, 제망적계를 빼놓고는 다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제망적계 빼놓고는 제망적계 아니야? 유효. 이렇게 쓰면은 채점자가 그래 더 잘났다. F.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판결이 유효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도표가 하나 있었죠. 그죠? 소송 요건을 할 때 소송 요건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송 행위는 소송 요건이 흠결되면 소송 행위는 무효지만, 그 소송 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판결은, 소송 요건을 간과한 판결은 위법하지만 뭐라고 있어요? 유효하다. 뭐 빼놓고? 소송 계속이 없는 제망적계를 빼놓고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냥 제망적계 아니니까 무효, 유효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논의를 쭉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더 들어가가지고, 지금 얘가 뭐있어? 사안에서 보면 을이 지금 A가 현재 심신미약이잖아요. 심신미약. 그죠? 그 심신미약인 자기 동생을 지금 속인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보면은 그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심신미약이니까 얘는 소송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소송 능력이 없지. 소송 능력은 뭐야? 소송 요건이고, 소송 요건 흠결이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이런 걸 저기다 구라를 치라는 거예요, 구라를. 그러니까 이런 구라를 잘 쳐줘야 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지금? 을의 승소 판결의 효력, 소송 무능력의 소송 행위, 소송 무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사안의 경우. 별게 아니죠. 별게 아니지만 그런 구라를 좀 잘 그럴듯하게,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그걸 배웠잖아요. 소송 능력이 뭐고, 그걸 간과한 판결력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례를 통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된다.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 결론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결론이 뭐냐면, 이거 판결이 유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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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결론을 알면 요 중간에 구라를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제망적계가 아닌 유효야 요 앞에다가 그럴듯하게 뭔가 이렇게 구라를 쳐놔요. 그럽니다.
대전제, 소전제, 뭐 소송 요건이고 뭐고 소송 무능력이 뭐고 심신미약은 소송 무능력에 관한 것이니까 당연히 판결은 강구한 판결은 유효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쟁점이 뭐였어요, 그죠?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냐에서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문제가 나왔겠죠, 그죠? 중요하니까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제가 판례라고 써놨어요. 판례라고 써놨어요. 신기한 게 내가 역삼동 와가지고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나머지는 다 한글을 쓰는데 뭐만 한자로 써요? 요것만 한자로 써.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학설은 왜 한자로 안 써? 왜 이 판례만을 도대체 왜 한자로 왜 쓰냐고. 내가 어제도 막 지랄했어요. 어제도 도대체 그 판례도 제대로 이 판례를 있잖아요. 이거 쓰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 때는 항상 다 뭘로 써야 돼? 다 한글로 써요. 한글로. 누가 뭐라고 아니 도대체 요새 누가 이 판례를 도대체 그 놈을 내가 찾고 싶어요. 이거 판례를 한자로 써라. 그러면 채점자가 좋아한다. 어떤 미친놈이 도시로아주 학자 입장에서 왜 판례만 한자로 쓰냐고. 학설도 뭘 써줘야 돼? 학설도 뭘 써줘야 돼? 한자로 써줘야 더 좋아하지 그러면. 그럼 다 한자로 써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절대 나중에 어디서 또 주워 들어와가지고 또 이것만 또 한자로 쓰고 막 이러면은 그건 안 돼요. 민사소송법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법은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민사소송법 사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갔더니 막 네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다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뭐만? 민사소송만. 민사소송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 시험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도 민사소송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데 무슨 공식 있고 그러더만 그런 건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거기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대로 그냥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 이 판례가 최초로 뭘 얘기한 판례냐면 집행이 신의 측에 위반된 판결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해서 지금 이게 언제쯤 나온 판례예요? 지금 20페이지에 보니 1981년 7월 7일 선고 80다 2064 판결해가지고 이 판례가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따위 행위는 따위 막 귀에 막 들어오지 않아요? 넌 이미 죽었어 이런 뜻이잖아요. 너 따위가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위는 신의 측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신과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권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신의 측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의 법리의회의 입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요 원래 업문을 보면 권리보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말 자체가 뭐예요? 신의 측에 위반되면 집행할 수 없다잖아요. 그죠? 집행할 수 없다를 몽땅 묶어가지고 뭐라고 있어요?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측에 위반된 건 전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권리, 보익이 없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 판례가 바로 그런 판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벌써 한 40년이 지났지만 가장 신의 측에서 유명한 판례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요건의 소송법상 의미해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 소송요건 1심에서는 소각화 판결 문제입니다. 근데 항소심 가면 어떻게 논의가 된다 했어요? 반드시 418조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 1심에서는 소각하지만 2심에서는 418조에서의 문제가 생긴다 해놓고 기억나시죠?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소 적식에 관한 문제가 있고 적법에 관한 문제가 있고 적법하다. 그러면 두 개 우선 뭐부터 깔고 가라 해서 소송 판결. 제1심이 소송 판결인 경우에 무조건 몇 조로 가라고?
418조로 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송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418조로 가고 418조 본문하고 뭐가 있어요? 단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예요? 청구 기각 여부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요거. 그러니까 요게 가장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갑은 을 갑과 을은 A가 실시하는 건축 설계 도구 몇 차례 참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제 B를 구성하여 왔다. A는 임시총회에서 B를 낙탈자로 선정하고 B와의 건축 설계 체계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시간이 흐른 뒤에 B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A가 B를 상대로 공사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계약을 부정하고 기각 판결하려고 하였으나 B가 조합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였다. 그런데 A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B를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판단하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청구기각 판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설명해야죠. 그죠? 빨리 설명해봐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설명해봐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심 판결이 소각각 판결이잖아요. 이 소각각 판결을 지금 항소했잖아요. 항소했는데 뭘 물어봤어요? 청구기각, 본안 판결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 해가지고 항소 1심의 소송 판결을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청구기각 판결할 수 있는지 좀 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불이익 변경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했는데 그럼 다 얘기한 거예요. 원래 다 얘기한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는 뭘 써야 되겠다는 게 딱 보고 다 있고 이 문제 제기 결론 내용이 다 이게 정리가 돼야지. 이거 뭐 다 있네요. 다 있어요. 못 써서 그렇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문제 보니까 다 있네요. 아니 누가 모르나? 계속 가끔마다 쓸데없이 나한테 이거 그냥 다 있네요. 다 써있는데 문제의 소재 보니까 다 아는데요. 정말 그런 거 한번 봅시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의 소재.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의 소재 그다음에 항소심의 2심과 심판 범위. 거의 전형적인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어느 단서를 보더라도 부적법, 그러니까 항소의 적식이나 부적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적식과 적법이 있으면 적식은 뭐예요? 1심, 전심의 유효한 종국 판결일 거. 유효한 종국 판결이 소각각 판결도 유효한 종국,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항소심 2심 범위하고 여기서 418조로 가야 된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소결. 418조에 따라서 본안 판결하기에 성숙하게 이르렀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청구 기각 인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합이어가지고 소각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밑줄? 첫 번째 줄. 계약을 부정하고 기각 판결하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다 그러면 청구 기각 판결 여부.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 불변금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논의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설과 판례, 이걸 학설과 판례로 할지 견해의 대립으로 할지 그거는 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정확하게 여기서 들어갈 거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항소 기각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구 기각설, 세 번째가 파기 환송설. 파기 환송설은 의미가 없으니까 써도 상관없고, 여기서 항소 기각설하고 청구 기각설인데 주인공은 이게 주인공이냐 이게 주인공이냐의 문제인데 판례는 이게 판례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학설 써놓고 판례는 여기에 따르면 요걸 앞으로 써주는 게 낫지. 청구 기각설을 먼저 써주고 판례가 있는 나중에, 아니면 학설 써주고 판례가 이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구성하든 상관이 없다. 소결이 뭐가 돼? 소결. 판례에 따르면 요즘 그 답안은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그 다른 강사들 답안 보면 검토가 있고 사안의 적용 있고 소결이 있어요. 이거 미친 놈들도 아니고. 봐봐요. 여기다가 해놓고 검토,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 소결. 미친 놈들이에요. 그냥 다 같은 얘기를 왜 쓰냐고. 그냥 검토 및 사안의 적용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하면 돼? 이렇게 해놓고 3번 소결. 어차피 이 문제는 판례를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판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비판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각 학살들에 대한 비판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주로 40점, 한 문제당 30점, 40점. 그래서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나올 때 30점, 40점 이럴 때 문제당. 이럴 때는 이 비판을 논리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10문제가 10점짜리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판은 아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비판 같은 거 쓰지 마세요. 그 다른 책들 보면 뭐 아직도 막 비판을 막 한 페이지 쓰고 그러는데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그랬다고 하죠. 내 미친놈이라고 그랬다고. 하지 마. 이거는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걔가 그랬는데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오면 그때 내가 안 했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설 대립,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정확히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문 2는 어떤 문제냐면, 누가 이제 내 카페에도 올려놨었는데, 설문 2는 그 소송 요건 문제가 제 1심에서는 소각화 문제고, 제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418조 청구 기각 문제고, 그 다음에 제 3심, 상고심에서는 소송 요건이 뭐가 돼요? 파기, 환송할 건지, 파기, 자판할 건지 논의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 거니까 일단 소송 요건은 1심, 2심, 제3심 어디에서도 다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미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봤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소송하고 비송, 그 다음에 신의칙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의 흠결이 소송법상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사안을 한번 정리하시라. 이렇게 이제 교재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소송의 주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안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지만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사안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사안 파악하다가 짜증나요. 막 내 것뿐만 아니라 원래 시험 들어가도 마찬가지. 누가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안 파악하는 훈련들을 자주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10분간 쉬겠습니다.